현재 한국은 마치 열대기후 지방에 존재하는 우기처럼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으며 호우주의보는 물론이고 지방 곳곳에 홍수가 나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며 수출 규제까지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익신문으로 유명한 산케이신문은 현재 한국이 집중호우로 시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면서도 한국의 서울에도 최근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도로 통제나 기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한국의 서울을 홍수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한국의 홍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댐 중에 하나는 초대형 댐인 소양강댐인데,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서 사실상 일본이 지어준 댐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양강댐이 지어진 것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1965년에 한국에 지불된 배상금을 이야기하면서 소양강댐은 당시 일본에서 제공된 금액으로 기획된 한국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등 한국의 배상 청구권 명목으로 제공된 국가 배상금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서울은 홍수로부터 오랜 기간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최근과의 이슈와도 결부짓고 있는데요. 거금을 받은 한국이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4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외교관계로 수립하는 동시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하고 차관을 포함해서 8억 달러를 받으며 국교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국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협상했고 일본은 개인까지 포함되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며, 이는 결국 강제징용 판결까지 영향을 끼쳐 수출규제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당시에 받은 8억 달러의 거금을 활용해 소양강댐을 건설해 서울의 홍수를 오랜 기간 지켜줬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며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국가의 각종 인프라 등 훌륭한 경제건설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풍요롭게 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수출 규제 소송 등 국가 간의 험한 일은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일본으로부터 한두 번 이뤄진 게 아닌 황당한 궤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산업화시킨 것의 1등 공신은 일본이라고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등장시킨 이야기 중 하나는 한일합방 이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일합방 이후에 평균적으로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공업 분야에서는 특히나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매년 보여왔고, 한국의 사업 인프라가 일본으로 인해서 발달해왔고 일본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은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고 조선인들의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구제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서양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지난 평창올림픽 때 NBC 방송에 출연한 조슈아 쿠퍼 라모는 망언으로 한국인을 공분케 했는데요. 그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서 평창올림픽 때 즉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이러한 논리를 많이 퍼뜨린 것입니다. 항상 일본에서 이러한 논리로 한국을 바라보다 보니 서울의 홍수도 일본이 지켜줬다는 궤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일본이 한국의 인프라를 지은 것이 한국을 위한 인프라였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철도를 놔줬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 근대화에 지대하게 공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인의 베스트 댓글도 댐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 하나부터 열까지 기본적인 부분은 일본이 만들어 가르쳐왔다. 서양 착취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배와는 전혀 성격 내용이 다르다. 교육에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그 반대를 심어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상징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한국은 적반하장 국가라는 논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희생으로 건설된 일제의 철도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만 짧게 운용 후에 한국에서 철수했다면 몰라도 수십 년을 운용하면서 이미 모든 비용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일제는 일본 군사의 이동수단은 물론이고 거의 무상으로 수탈해간 한국의 각종 식량들과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각종 공업과 관련된 물자를 철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한국에 철도를 놓은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본 본토의 이익 극대화, 제국주의를 위한 병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경제적인 틀을 놓아줬다면 조선인들이 풍족해져야 하지만 실제로 백성 궁핍은 더해갔으며 각종 차별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탈, 강제징용까지 조선의 독립 필요성은 높아져만 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은 유린당했던 것에 가까운 곳이 이것을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서 해묵은 일제강점 시대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한국에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종합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각종 책임을 지우자는 분위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공영방송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NHK는 느닷없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 한국 관련됐다며 부정적인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한 일본 뉴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10만여 명의 여행객이 곧 들이닥치기 때문에 코로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아직 여행객 방문이 허가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도쿄는 물론이고 일본 전역이 코로나가 폭발한 상황이라 매우 꺼려지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본격적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시점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거의 완전하게 잦아든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든 강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BBC는 한국의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서 감염자나 무감염자나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한국의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무증상자도 감염 방지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매체는 한국에서는 강제로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일본에 비해서 코로나 검사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PCR 검사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감염자와 같이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수검사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의 의사협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PCR 검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연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무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PCR을 해야 한다며 현재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 전역을 위해서 검사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미 4월부터 한국처럼 검사를 해야 한다, 일본이 할 수 없다면 한국의 도움을 고개를 숙여서라도 전격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가까우며 한국의 기술은 매우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는 강제적이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공산주의로 물들어간다고 보도합니다. 그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뉴스만 나오면 안 좋은 이유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역시 아베 정권의 무능함이 한국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한국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제2의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과거 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도 일어났고 국가부도 위기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일본의 고개를 숙여 차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일본이 금융제재를 실시하면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무토 전 일본 대사입니다. 그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며 현재 대표적인 반한 인사로서 일본의 각종 방송에 줄기차게 초대받으며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혐한 서적을 펴내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은 곧 일본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WTO 소송에서도 계속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색이 짙은 것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비가 많이 내리자 그조차도 한국을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양국이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하루 만에 14,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중국은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시행한 결과 3월부터 확진자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베이징에서는 4월 7일 첫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였고 그 후 최근까지 약 2달 동안 단 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사상 초유의 봉쇄 정책으로 유령 도시가 됐던 중국 우한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층 건물들의 화려한 조명들을 쏘아 올리며 조명쇼를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지역 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던 베이징에서 최근 갑자기 신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신규 감염자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아닌 베이징 내 지역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비상대응 등급을 낮춘 지 일주일 만에 나타난 충격적인 일인데요. 베이징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에 있는 펑타이구 심파디 도매시장을 다녀간 517명의 샘플을 채취한 뒤 핵산 검사를 수행한 결과 45명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민해진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은 약하다.
이에 동참한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재와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G7에 초청한 3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중국 가두기 정책에 동참할 경우, 즉 한국이 미국의 G7 초청에 응할 경우 한국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맞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적절하고 독립적이면서도 투명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외치는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호주는 현재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을 당시를 연상케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중국. 호주 전체 수출의 무려 35.5%나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일부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절대적인 수출 비중을 담당하는 제품들은 소고기나 보리가 아닌 호주산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천연 자원들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호주에 경고를 하는 단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호주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출처죠.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호주에 있는 유학생 40만 명 중 무려 10만 명이 중국인 학생들이었고,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패러데이션 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의 44%가 유학생이었습니다. 호주 교육산업이 유학생들이 내는 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1년에 14조 원이 넘는 교육산업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러브 호주 무역장관은 호주의 경제성장은 서비스업에 달려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사업이다 라며 10년 뒤에는 호주 교육사업이 현재의 2.5배로 점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호주의 장밋빛 전망을 한 번에 뒤엎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사드 보복 때처럼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항공 분야에서도 임금의 3배 이상을 제시하며 대놓고 인력 빼가기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OECD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바람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경고했고, 미국 무역 대표부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 대신 나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키스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 최근 중국이 영국 HSBC 은행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 위협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돕기 위해 미국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라며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하우스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무역 파트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춘 훌륭한 회사다. 미국은 한국과의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극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편에 서는 듯 보이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이미 한국이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죠. 바로 오늘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법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 이 발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협상 우선권이 한국에 넘어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한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